코스피 5000. 증권가를 넘어 이제는 동네 카페에서도 회사 복도에서도 심지어 택시 안에서도 들리는 마법의 숫자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살까요? 팔까요? 지금이 고점일까요? 아니면 더 오를까요? 그런데 이 질문들 속에는 기묘한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는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는 듯, 누군가는 시장의 정점과 바닥을 찍어낼 수 있다는 듯 말이죠.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자면 그건 환상입니다. 월스트리트에서 40년을 굴러온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들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천재들도 그 누구도 내일의 주가를 맞히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는 순간 이미 진 게임이다. 우리는 지금 숫자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5000이라는 숫자가 마치 어떤 마법의 선을 넘는 것처럼 4000으로 떨어지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죠. 하지만 주식 투자의 본질은 숫자 맞추기 게임이 아닙니다. 아파트를 떠올려 보세요. 집을 살 때 우리는 내년에 집값이 5% 오를까, 3% 떨어질까만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 동네가 앞으로 발전할지, 교통이 편해질지, 우리 가족이 10년, 20년 살기에 적합한지를 봅니다. 투자의 시간축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질문은 다음 달 수익률이 아니라 20년 뒤 내 삶이어야 합니다. 내가 일하지 않아도 될 경제적 자유,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진짜 자산, 노후에 누릴 수 있는 여유. 이게 주식 투자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잊어버립니다. 매일 주가 그래프만 들여다보고 오늘 2% 올랐네 떨어졌네 일희일비합니다. SNS에 떠도는 찌라시를 보고 급하게 사고팔기를 반복하죠. 그렇게 10년을 해봤자 결과는 뻔합니다. 수수료만 증권사에 갖다 바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코스피 5000 가면 팔아야지 하고 타이밍을 노리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역사는 증명합니다.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던 사람들은 결국 최고의 수익 기회를 놓쳤다는 걸요. 반면 묵묵히 좋은 기업을 사 모은 사람들은 부자가 됐습니다. 코스피가 5000이 되든 4000이 되든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한국 경제가 앞으로 성장할 것인가, 한국 기업들이 계속 돈을 벌 것인가입니다. 그 답이 예스라면 지금 지수가 몇이든 의미가 없어집니다.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주니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우리가 볼 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한국 주식시장의 구조, 앞으로 흘러들어올 거대한 자금의 흐름, 그리고 왜 지금이 숫자가 아니라 시간에 투자해야 하는 순간인지를 명확하게 짚어드릴 겁니다. 지수 맞추기 게임은 이제 그만두시죠. 진짜 투자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주식 계좌를 처음 열던 날을 떠올려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뚜렷한 이유 없이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친구가 요즘 주식 대박이야 하면 따라하고 유튜브에서 이 종목 곧 터진다 하면 손가락이 먼저 매수 버튼을 누르죠. 차트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걸 보면 마치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조바심에 뛰어듭니다. 그리고는 며칠 뒤 주가가 떨어지면 공포에 떨며 손절하고 오르면 더 오르겠지 하며 욕심을 부리다 결국 고점에서 물립니다. 이게 감정 투자입니다. 시장의 소음에 귀 기울이고 남의 성공담에 흔들리고 내 통장의 일일 수익률에 목을 매는 투자 말이죠.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열심히 움직일수록 돈은 통장을 빠져나갑니다. 반대편에는 철학 투자가 있습니다. 철학 투자는 단 하나의 명제에서 출발합니다. 나는 왜 주식에 돈을 넣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하지 않으면 모든 투자 행위는 그저 도박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답은 사실 단순합니다. 10년, 20년 뒤 더 이상 월급에 매달리지 않고 살기 위해서, 아침에 출근하기 싫은 회사에 안 가도 되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 자식들에게 돈 걱정은 하지마 할 수 있는 여유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 목표가 머릿속에 박혀 있으면 기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코스피가 4,500이든 5,500이든 전혀 신경 쓰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마이너스 3% 떨어졌다는 뉴스에도 내일 5% 올랐다는 속보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고 있는 시간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감정 투자자는 다음 주를 보고 철학 투자자는 20년 뒤를 봅니다. 감정 투자자는 주가 그래프를 보고 철학 투자자는 기업의 본질을 봅니다. 감정 투자자는 빨리 부자 되려고 투자하고 철학 투자자는 천천히 자유를 얻으려고 투자합니다. 워런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조급한 사람의 돈을 참을성 있는 사람에게 옮기는 장치다. 잔인하지만 정확한 표현입니다. 시장은 매일 새로운 미끼를 던집니다. 이번엔 진짜야, 놓치면 후회하면서요. 그 미끼를 물 때마다 당신 지갑은 가벼워집니다.
반대로 철학이 있는 투자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들이 패닉에 빠져 팔 때 묵묵히 삽니다. 남들이 환호하며 살 때 조용히 관망합니다. 그리고 10년, 20년 뒤 돌아보면 그들의 계좌에는 복리의 마법이 일어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증권 앱을 켜고 오늘은 얼마 올랐나 확인하고 있을 겁니다. 그 행위 자체가 바로 감정 투자의 증거입니다. 진짜 장기 투자자는 하루 수익률 따위에 관심이 없거든요. 투자는 마라톤입니다. 100m 달리기가 아니고요. 첫 10m를 가장 빨리 뛰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42.195km를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리고 완주하려면 속도가 아니라 페이스, 즉 철학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신 머릿속에 있는 질문이 내일 오를까? 라면 아직 출발선에 제대로 서지 못한 겁니다.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20년 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이 질문의 답이 투자 철학이 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실제 삼성전자와 애플을 놓고 비교하면 기묘한 현상이 보입니다. 비슷한 매출을 올리고 비슷한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했는데도 시가총액은 3분의 1 수준입니다. 현대차는 테슬라보다 훨씬 많은 차를 팔고 실제로 돈도 더 많이 벌지만 주가는 비교조차 민망할 정도로 낮습니다. 이 현상에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적용되는 보이지 않는 할인율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유를 묻습니다. 북한 리스크 때문 아니냐고요. 하지만 이건 핑계에 가깝습니다. 진짜 이유는 훨씬 더 근본적인 곳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한국 사람들 자신의 투자 인식입니다. 미국에서는 할아버지가 손주가 태어나면 주식 계좌를 만들어줍니다. 대학 등록금도 결혼 자금도 주식으로 모읍니다. 401k라는 퇴직연금 제도는 아예 월급에서 자동으로 주식을 매수하도록 설계되어 있죠. 주식은 위험한 도박이 아니라 당연한 자산 형성 수단입니다. 반대로 한국에서는 부모 세대가 자식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주식은 위험해, 예금이나 해라. 부동산이 최고야. 심지어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고 하면 운이 좋았네 하며 도박 취급합니다. 이 나라에서 주식 투자자는 아직도 투기꾼 취급을 받습니다. 이 문화 차이가 만들어내는 결과는 명확합니다. 수요의 격차입니다. 미국 주식은 온 국민이 삽니다. 직장인은 월급 받을 때마다 자동으로 S&P 500에 투자하고 은퇴자는 배당주로 노후를 보냅니다. 끊임없이 돈이 흘러들어가니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 실적과 상관없이 구조적 상승 압력이 존재하는 겁니다. 한국은 정반대입니다. 대부분의 돈이 예금과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퇴직금도 목돈도 일단 은행에 넣어둡니다. 주식시장으로 들어와야 할 돈이 은행 금고 안에서 잠자고 있는 겁니다. 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아무도 안 사니까 주가가 안 오르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현상을 반대로 뒤집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기회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좋은 회사가 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삼성전자는 애플과 같은 일을 하는데 3분의 1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현대차는 테슬라보다 튼튼한 차를 만드는데 10분의 1 가격표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리스크입니까? 기회입니까? 미국 투자자들은 비싼 값을 주고 애플을 사고 테슬라를 삽니다. 한국 투자자는 같은 품질을 할인가에 살 수 있습니다. 정확히 같은 성능의 제품을 백화점 가격이 아니라 아울렛 가격에 구입하는 셈입니다. 문제는 이 할인이 영원히 지속될 거냐는 겁니다. 그리고 명확한 신호들이 보입니다. 할인 세일이 끝나가고 있다는 신호 말이죠. MZ세대는 주식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이들에게 주식은 부모 세대처럼 겁나는 대상이 아니라 자산 형성의 필수 도구입니다. 정부도 연금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ISA 연금저축펀드 같은 제도들이 속속 등장하며 돈을 주식시장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영구적인 운명이 아닙니다. 문화가 바뀌면 사라지는 일시적 현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그 문화가 바뀌는 중입니다. 할인 세일은 언제까지나 계속되지 않습니다. 가격표가 제자리를 찾기 전에 사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끝나간다는 신호, 그 근거는 단순한 인식 변화만이 아닙니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막을 수 없는 흐름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바로 돈의 이동입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규모의 자금 말이죠. 한국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주식시장 밖에서 대기 중인 돈이 수천조 원 단위로 쌓여 있습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 세 개만 합쳐도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이 돈의 대부분이 아직 주식시장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디 있을까요? 채권에, 예금에,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연 23% 이자 받으며 조용히 잠자고 있는 겁니다. 주식 비중? 턱없이 낮습니다. 마치 엄청난 화력을 가진 부대가 아직 전선에 투입되지 않은 채 후방에서 대기 중인 것과 같습니다. 미국은 이미 다릅니다. 401k, IRA 같은 퇴직연금이 전부 주식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직장인이 월급을 받으면 자동으로 일정 비율이 S&P 500 인덱스 펀드로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매달, 매년 끊임없이 새로운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됩니다. 그 결과가 뭘까요? 미국 증시의 끝없는 우상향입니다. 기업 실적이 좋든 나쁘든, 경기가 좋든 나쁘든 장기적으로는 계속 오릅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끊이지 않으니까요. 일하는 사람들의 월급에서 자동으로 매수 버튼이 눌리는데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는 겁니다. 한국은 이제 막 그 시작점에 섰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연금제도 개편이 쏟아졌습니다. ISA 연금저축펀드,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같은 생소한 단어들이 뉴스를 장식했죠.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그 본질은 명확합니다. 연금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국가 차원의 설계도입니다. 앞으로 10년, 20년간 이 거대한 자금이 조금씩 그러나 끊임없이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올 겁니다. 매달 수십조, 매년 수백조씩 말이죠. 이건 일시적인 유행이나 단타 자금이 아닙니다. 은퇴할 때까지 빠지지 않는 장기 자금입니다. 이게 만들어내는 건 구조적 상승입니다. 기업 실적이 좋든 나쁘든 코스피가 5천이든 4천이든 상관없이 계속해서 매수 압력이 들어오는 겁니다. 마치 댐 위에서 물을 계속 쏟아붓는 것과 같습니다. 물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버블 아닌가요? 돈만 몰려들면 커품 아닙니까? 아닙니다. 버블과 구조적 상승은 완전히 다릅니다. 버블은 기업이 돈을 못 버는데 사람들이 미친 듯이 몰려들 때 생깁니다. 2000년 닷컴 버블처럼 실적 제로인 회사에 수십조가 몰렸던 것처럼요. 하지만 지금 한국 기업들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로, SK하이닉스는 메모리로, 현대차는 전기차로 글로벌 시장에서 실제 매출과 이익을 만들어냅니다. 문제는 그동안 이 기업들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좋은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선생님이 너는 한국 학생이니까 하며 점수를 깎아버린 셈입니다. 이제 연금 자금이 들어오면서 비로소 제 점수를 돌려받는 중입니다. 이걸 리레이팅이라고 부릅니다. 잘못 매겨진 가격표를 정상화하는 과정이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지금 성장 초기 단계입니다. 거대한 연금 자금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 흐름은 앞으로 수십 년간 멈추지 않을 겁니다. 코스피 5천이냐 4천이냐 따질 때가 아닙니다. 댐 위에서 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수위가 1m냐 2m냐 재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물이 계속 들어온다는 구조적 흐름을 봐야 합니다. 연금 자금이 쏟아져 들어온다는 건 알겠습니다. 구조적 상승도 이해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미국 주식에 더 끌리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미국이 더 안전하지 않나요? 표면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미국 시장은 크고 안정적이고 검증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환율입니다. 10년 전 달러 환율은 1000원대였습니다. 지금은 1400원을 넘나듭니다. 단순 계산으로 40% 비싸진 겁니다. 애플 주가가 10년간 3배 올랐다고 가정해봅시다. 대단한 수익률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환율까지 계산하면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4배 이상 비싸진 겁니다. 원금 100만원으로 시작했다면 주가 상승으로 300만원이 됐지만 환율 때문에 실제로는 420만원을 써야 같은 주식을 살 수 있는 셈입니다. 수익률이 좋아 보이지만 진입 장벽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매출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프가 원화로 거래됩니다. 환율 리스크 제로입니다. 오늘 7만원이면 내일도 7만원어치 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원화가 약세라는 건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뜻이죠. 여기서 기묘한 역설이 발생합니다. 미국 주식은 이중 프리미엄을 받고 있습니다. 기업 가치 자체도 높게 평가되는데 환율까지 비쌉니다. PER 30배짜리 기업을 달러로 사야 하니 한국 투자자에게는 사실상 이중 부담입니다. 한국 주식은 이중 할인입니다. 기업 가치도 낮게 평가되고 원화도 약세니까요.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자산을 살 수 있는 구조입니다. 삼성전자 PER이 10배라면 미국 빅테크의 3분의 1 가격에 비슷한 기업을 소유하는 셈입니다. 물론 미국 투자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분산 투자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미국만 해야 안전하다는 믿음은 착각입니다. 오히려 환율을 고려하면 한국 주식의 투자 매력이 훨씬 큽니다. 인플레이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요즘 미국에서 커피 한 잔 가격이 7달러를 넘어갑니다. 환율로 환산하면 만원입니다. 물가가 계속 오르는 나라에서 달러 자산을 많이 보유한다는 건 구매력 하락을 감수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원화 자산은 국내 물가에 연동됩니다. 한국에서 생활한다면 원화 기반 자산이 실질 구매력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미국 주식으로 큰돈을 벌어도 환전할 때 환율에 또 한 번 당할 수 있거든요. 게다가 미국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되면 달러 약세가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주가는 올랐는데 환율로 손해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10% 수익 냈는데 환율 때문에 5%만 남는 시기죠. 한국 주식은 이런 복잡한 계산이 필요 없습니다. 오르면 오르는 대로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단순합니다. 원화 생활자에게는 원화 자산이 가장 직관적이고 안전합니다. 밸류에이션으로 돌아가 봅시다. 미국 S&P 500 평균 PER은 20배가 넘습니다. 빅테크는 3040배입니다. 한국 코스피 평균 PER은 10배 초반입니다. 같은 이익을 내는 기업을 절반 가격에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영원히 지속될까요? 아닙니다. 연금 자금이 들어오고 문화가 바뀌고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을 재발견하면 이 격차는 좁혀집니다. 지금은 그 격차가 가장 큰 시점입니다. 미국 주식은 이미 비쌉니다. 좋은 건 맞지만 너무 비쌉니다. 한국 주식은 아직 쌉니다. 좋은데 싸다면 선택은 명확합니다. 자, 이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에 답할 시간입니다. 지금 주가 너무 오른 거 아니야? 버블 아니야? 버블의 정의부터 정확히 합시다. 버블은 기업이 돈을 못 버는데 사람들이 몰릴 때 생깁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보세요. 이름만 인터넷 회사면 실적 제로여도 주가가 천정부지로 올랐어요. 2008년 부동산 버블, 집값만 오르면 다들 빚내서 샀죠. 근데 기업도 집도 진짜 가치는 없었어요. 지금 한국은 어떨까요? 삼성전자는 반도체로 매출 수십조 찍습니다. SK하이닉스는 AI 시대 핵심 부품 만들고요. 현대차는 전기차로 글로벌 경쟁하고 있어요. 다 돈 벌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글로벌 기업들에 비하면 여전히 쌉니다. PER 주가 수익 비율 보세요. 미국 빅테크는 3040배인데 한국은 10배입니다. 이게 버블인가요? 아니죠. 저평가죠. 그럼 왜 오르고 있을까요? 드디어 제대로 평가받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리레이팅입니다. 잘못 매겨진 가격표를 바로잡는 과정이에요.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10만원짜리 제품을 5만원에 팔다가 드디어 8만원에 파는 겁니다. 가격은 올랐지만 원래 가치보다는 여전히 쌉니다. 물론 단기 과열은 있을 수 있어요. 조정도 올 수 있고요. 근데 장기적으론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기준으로 평가받는 게 맞습니다. 버블을 걱정하시는 분들께 묻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망할 것 같으세요? SK하이닉스가 내년에 적자 날 것 같으세요? 아니라면 지금은 버블이 아니라 정상화 과정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 흐름에 올라타야 할 때입니다. 버블이 아니라 정상화 과정이라는 건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정상화가 끝나면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제자리를 찾은 뒤에도 계속 오를 이유가 있습니까? 답은 명확합니다. AI입니다. 챗GPT를 써본 사람이라면 알 겁니다. 질문 하나 던지면 몇 초 만에 에세이가 완성됩니다. 이미지 생성 AI는 몇 마디 지시만으로 예술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음성 AI는 사람처럼 대화하고 영상 AI는 할리우드급 영화를 제작합니다. 이 모든 게 불과 2~3년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근데 이 AI들이 어디서 돌아갈까요? 답은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 센터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반도체입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많이요. 챗GPT 한번 질문하는데 드는 전력이 구글 검색의 10배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AI는 기존 인터넷 서비스보다 10배 이상의 컴퓨팅 파워를 요구합니다. 이미지를 만들고 영상을 생성하고 복잡한 코드를 작성하려면 어마어마한 연산 능력이 필요하니까요. 그 연산을 담당하는 게 GPU와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엔비디아 GPU 하나에 HBM 고대역폭 메모리가 수십 개씩 박혀 들어갑니다. 그 HBM을 만드는 회사가 누구입니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입니다. 전 세계 HBM 시장의 70% 이상을 한국 기업 두 곳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AI가 보편화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데이터 센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같은 빅테크들은 이미 수십조 원씩 투자해서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한 곳당 GPU가 수만 개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GPU마다 한국산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이건 일시적 유행이 아닙니다. 슈퍼사이클입니다. PC가 보급되던 1990년대를 떠올려 봅시다. 처음엔 소수만 컴퓨터를 샀습니다. 하지만 10년, 20년 지나자 모든 집에 컴퓨터가 있었고 모든 사무실에 컴퓨터가 깔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세계를 지배하는 기업이 됐죠. 스마트폰 혁명도 마찬가지입니다. 2007년 아이폰이 나왔을 때 사람들은 비싼 장난감이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10년 뒤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스마트폰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 과정에서 애플과 삼성이 엄청난 돈을 벌었고요. AI는 PC와 스마트폰을 합친 것보다 더 큰 혁명입니다. 모든 산업이 AI로 재편될 겁니다. 병원에서는 AI가 진단하고, 법률사무소에서는 AI가 계약서를 검토하고, 공장에서는 AI가 생산 라인을 관리합니다. 자동차는 AI가 운전하고, 콜센터는 AI가 응대하고, 광고는 AI가 제작합니다. 이 모든 AI가 돌아가려면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지금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많은 양이요. 여기서 한국의 진짜 강점이 드러납니다. 한국은 반도체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디스플레이도 만들고, 배터리도 만들고, 전기차도 만들고, 로봇도 만듭니다. AI 시대에 필요한 하드웨어를 통째로 생산 가능한 나라입니다. 미국은 AI 소프트웨어는 강하지만 제조는 약합니다. 오픈AI, 구글, 메타가 훌륭한 AI를 만들지만 그걸 돌릴 하드웨어는 한국과 대만에서 사와야 합니다. 중국은 기술력은 있지만 미국의 반도체 수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최첨단 공정에 필요한 장비를 못 사니 한계가 명확합니다. 결국 AI 하드웨어의 중심은 한국과 대만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대만보다 산업 구조가 다각화되어 있습니다. 대만은 TSMC에 올인했지만 한국은 삼성, SK, 현대, LG까지 여러 대기업이 각자 영역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더 나아가 AI는 한국 경제 구조 전체를 재평가하게 만듭니다. 그동안 제조업은 옛날 산업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소프트웨어만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챗GPT가 나온 게 2022년 말입니다. 불과 4년 전이죠. PC 혁명이 30년 걸렸고 스마트폰 혁명이 15년 걸렸던 걸 생각하면 AI 혁명은 이제 겨우 오프닝을 지난 겁니다. 앞으로 10년, 20년간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고 수억 대 AI 로봇이 생산되고 모든 기계에 AI 칩이 박힐 겁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반도체 물량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SK하이닉스는 이미 2030년까지 HBM 생산 물량이 다 예약됐다고 합니다. 만들기도 전에 주문이 밀려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AI를 돌리려면 한국산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지금 코스피가 5천이냐 4천이냐는 논쟁은 나무만 보는 겁니다. 숲을 보면 AI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고 한국은 그 파도를 탈 준비가 된 서퍼입니다. 주식은 시간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끝나가고 연금 자금이 밀려들고 환율 메리트가 있고 버블이 아니라 정상화 과정이며 AI 슈퍼 사이클까지 겹쳤습니다. 모든 조건이 한국 주식에 유리하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코스피 6천 갈까요? 솔직히 저도 모릅니다. 내일 4,500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다음 달 5,500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6개월 뒤엔 4,000일 수도 6,000일 수도 있습니다. 그 누구도 정확히 맞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투자하는 건 숫자가 아니라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20년 뒤를 상상해 봅시다. 2046년입니다. 그때 한국 경제는 지금보다 작아져 있을까요? 삼성전자는 망해 있을까요? SK하이닉스는 사라져 있을까요? 현대차는 차를 못 팔고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답은 아니오입니다. 20년 뒤 한국은 지금보다 분명히 성장해 있을 겁니다. 더 많은 반도체를 만들고, 더 많은 전기차를 팔고, 더 많은 배터리를 수출하고 있을 겁니다. AI가 보편화되면서 한국 기업들의 중요성은 더 커져 있을 거고요.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지금보다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이 성장하면 주가는 따라옵니다. 단기적으로는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합니다. 이건 100년 주식시장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주식 투자는 타이밍 게임이 아닙니다. 시간 게임입니다. 농부를 떠올려 봅시다. 농부는 씨앗을 심을 때 날씨를 봅니까?
오늘 비 올 것 같은데 내일 심을까? 다음 주가도 따뜻할 것 같은데 그때 심을까? 이렇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심습니다. 봄이 오면 씨를 뿌립니다. 왜냐하면 농부는 알기 때문입니다. 씨앗을 땅에 묻어두고 시간이 지나면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는 걸요. 중간에 가뭄이 올 수도 있고 폭우가 쏟아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결국 수확은 옵니다.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주니까요. 주식도 똑같습니다. 좋은 기업을 골라서 꾸준히 사모으면 됩니다. 내일 주가가 오르든 떨어지든 무시하고 그냥 계속 심으면 됩니다. 10년, 20년 지나면 그 씨앗들이 거대한 나무가 되어 있을 겁니다. 반대로 타이밍을 맞추려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평생 씨 뿌릴 날을 기다리다 끝납니다. 지금은 비싸 보이니까 떨어지면 사야지. 그러다 더 오릅니다. 에이, 너무 올랐어. 이제 곧 떨어지겠지. 그러다 또 오릅니다. 이건 진짜 버블이야. 곧 폭락할 거야. 그러다 몇 년이 흐르고 결국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사거나 아예 사지 못하고 끝납니다. 시장 타이밍을 맞춘다는 건 환상입니다. 그 누구도 꼭대기와 바닥을 찍어낼 수 없습니다. 월스트리트 전설들도 못 맞히는데 일반인이 맞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오만입니다. 워런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장에 머무는 시간이 시장 타이밍보다 중요하다. 언제 샀느냐보다 얼마나 오래 보유했느냐가 수익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미국 S&P 500에 투자한 사람들을 추적했더니 20년 이상 보유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손실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중간에 닷컴 버블도 터졌고 금융위기도 왔지만 결국 시간이 모든 걸 치유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코스피는 300까지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한국 경제 끝났다고 했죠. 하지만 20년 뒤 코스피는 2000을 넘어섰습니다. 그때 겁먹고 판 사람은 평생 후회하고 묵묵히 모은 사람은 부자가 됐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도 2020년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번 이번엔 다르다, 이번엔 진짜 끝이다 하는 말들이 쏟아졌지만 시장은 결국 회복했습니다. 아니, 회복을 넘어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경제는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계속 발전하고 기업은 계속 혁신하고 기술은 계속 진보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위기가 와도 장기적으로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게 자본주의의 본질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증권 앱을 켜고 오늘은 얼마 올랐나 확인하고 있을 겁니다. 2%면 기뻐하고 마이너스 3%면 불안해합니다. 그러다 견디지 못하고 팔고 후회하고 다시 비싸게 사고 또 떨어지면 팔고 이 악순환을 반복합니다. 이게 감정 투자입니다. 이렇게 10년 해봐야 수수료만 증권사에 갖다 바칩니다. 반대로 철학 투자는 단순합니다. 좋은 기업을 고르고 꾸준히 사모으고 오래 보유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지루해 보이지만 이게 부자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3가지만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수가 아니라 구조에 투자하십시오. 코스피가 5000이냐 4000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한국 주식시장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연금 자금이 쏟아지고 문화가 바뀌고 AI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단기 등락은 그저 노이즈일 뿐입니다. 둘째, 가격이 아니라 시간을 사십시오. 지금 비싸 보이니까 떨어지면 사야지 하며 타이밍을 노리다가 평생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은 없습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10년 뒤엔 그때 살 걸 후회하지 말고요. 셋째, 투자 철학을 가지십시오. 왜 주식에 투자하는지,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히 하십시오. 빨리 부자 되려고요가 아니라 20년 뒤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여야 합니다. 이 철학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장이 폭락해도 주변에서 지금 팔아야 해도 묵묵히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코스피 5000은 목표가 아닙니다. 신호입니다. 한국 주식시장이 이제 막 장기 성장 궤도에 올라탔다는 신호입니다. 세계가 한국의 진짜 가치를 깨닫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보고도 아직 확실하지 않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 하며 망설인다면 기회는 지나갑니다. 확실해졌을 땐 이미 늦습니다. 모두가 확신할 때는 이미 가격에 다 반영돼 있습니다. 투자는 불확실성에 베팅하는 겁니다. 확실한 걸 사는 건 투자가 아니라 소비입니다. 지금이 불확실하게 느껴진다면 그게 정상입니다. 바로 그 불확실성 속에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씨앗은 날씨 보고 심는 게 아닙니다. 봄이 오면 그냥 심습니다.
비가 올지 가뭄이 올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심습니다. 왜냐하면 심지 않으면 수확도 없으니까요. 지금이 바로 그 봄입니다. 한국 주식이라는 씨앗을 심을 시간입니다. 날씨 보지 마십시오. 지수 맞추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심으십시오. 시간이 나머지는 알아서 해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투자입니다. 감사합니다.